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1년도 1회 기출문제고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중 ERP의 특징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설명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통합 업무 시스템 네, 맞고요. 네, 2번 틀렸는데요.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가공된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 쓰는 건 맞는데요. 자동적으로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되진 않고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가 적용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쓰는 거죠.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다른 것들 읽어봐 주시고요. 네, 2번입니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 생존 및 경쟁 우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영혁신 도구로서 가장 관련성이 낮은 건데요. 네, 경영혁신 쪽으로 해서 아웃소싱을 통한 부분들, ERP, 우리 배우는 ERP라든가 BPR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하는 도구로서 쓰고 있는데 BOM 요거는 자재 명세서입니다. 네, 자재 명세서 생산과 물류 과목 쪽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자재에 대한 말 그대로 그 자재에 대한 명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혁신 도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번. 자, ERP의 장점 및 효과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베스트 프랙티스를 담고 있습니다. 뭐, ERP 시스템 구축 후 업무 재설계를 수행하여 ERP 도입 구성과를 비롯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다른 것들 한번 읽어보면 통합관리. 네, 다른 것도 맞고 2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데 왜냐하면 이게 좀 말장난 같은데 자, 시스템 구축 후에 업무 재설계를 수행하는 경우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요 말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요 말이. 어떤 말이냐?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뭐 탑재된 아니면 뭐 이런 것, 이런 의미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탑재된 뭐 이런 의미들이 좀 있어야 돼요.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있는 뭐 ERP 시스템 구축 후에 하면 괜찮은데 그냥 ERP 시스템 구축 후에 업무 재설계를 수행하는 그 순서는 맞지는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탑재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은 그렇게 좀 말장난 문제였고요. 4번 시스템 ERP 시스템 프로세스 화면 필드 보고서 거의 모든 부분을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구현하는 방법. 네, 요거 커스터마이제이션. 네, 요구사항에 맞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렇게 해서 주문 제작. 요걸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다른 것들은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 드리면 정규화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맞게 변형시켜서 이용하기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트랜잭션은 그 디지털 교환 처리 뭐 이런 것들 컨피규레이션 같은 경우는 정교화시키는 문서나 어떤 규격화해 놓은 그런 것들을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5번 다음 중 ERP 도입 전략으로 ERP 자체 개발 방법에 비해서 패키지를 선택하는 방법의 장점 부분입니다.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 아무래도 그런 기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장점으로서 봤을 때 기간 최소화, 뭐 기능 부담 최소화 이런 것들인데 업그레이드도 이제 항상 제공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그 버전이나 업그레이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자, 패키지를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 수정이나 유지 보수 같은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패키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자 요구 사항을 바로바로 뭐 수정해 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네,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인사관리. 종업원들 노동 생산성을 적절히 아는 거죠. 극대화시키기 위한 관리 활동이다. 일단
아주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어서 일단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기를 자동화 시스템의 발달로 요런 것들이 아니죠. 자동화 시스템 발달된다고 해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뭐 감소된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인적 자원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중요성이 감소되진 않아요. 네, 다른 것들은 봐주시고요. 7번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 중 개발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개발입니다. 개발이니까 뭐 교육 훈련이라든가 뭐 뭐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경력 관리라든가 경력 개발 이런 쪽들, 이런 뭐 승진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 다 개발 기능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맞는 걸 찾아보면 인사평가와 경력 관리, 네, 이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직무관리 인적자원 계획은 뭐 기본 기능이고요. 배치관리 인사 이동은 이제 이동 쪽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확보 기능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보건관리, 이직관리 같은 경우는 유지 기능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인적자원관리 체계 중에 기능적 인적자원관리 적합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기능적 인적자원관리 부분. 자, 지금 보시면 네. 자, 노동력, 이자 조직, 인사관리 관리, 근로조건 관리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인사조직이네요. 인사조직은 기능적 인적자원 관리가 아니라 과정적 인적자원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과정적 인적자원 관리.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를 체계를 두 개로 나눠요. 기능적 인적자원 관리, 그리고 과정적 인적자원 관리를 나누는데 과정적 인적자원 관리는 좀 이렇게 큰 그림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조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뭐 평가 이런 것들이 과정적 인적자원 관리고요. 기능적 인적자원 관리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동력 관리, 뭐 인간관계 관리, 근로조건 관리 이런 형식으로 해서 뭐 급여 관리라든가 뭐 복리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기능적 인적자원 관리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9번입니다. 다음에 직무설계 방법 중에 직무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부분인데 자, 직무순환이에요. 직무를 순환시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직무를 하게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 적합한 것. 자, 요거는 4번. 다양한 직무 수행함으로써 이동시킵니다. 직무 순환시킨다라는 부분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직무 충실화. 이거 수평적 확대, 직무 확대. 이거는 교대. 직무 교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설계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중 인력의 수요 측에 적합한 것 부분이네요. 수요 측, 자, 수요 측하고 공급 예측이 있는데 지금 대체도 기능 모노 마코브 분석은 공급 예측이에요. 델파이 기법만 수요 예측입니다. 그리고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기법이에요. 정성적 기법이고요.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고요. 자, 공급 예측에 있어선 대체도 요거는 어느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이제 적절한 왜 이러죠? 다시 어느 자리에 공석이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것이 대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 목록은 어떠한 인력의 그런 기능들을 말 그대로 기능이나 능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 그 기능 목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크오 분석 같은 경우는 그 이동이라는 거는 뭐 퇴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한 이동에 대해서 이동 확률에 대해서 하는 게 마크오 분석이. 네, 그렇게 해서 공급 예측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다수의 면접자가요. 한 명의 지원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다수 면접자가 쭈르르 앉아가지고 한 명의 지원자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이죠. 네, 요거를 패널 면접이라고 해요. 이걸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수의 면접자를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패널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단 면접은 토론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토론이 나오면 집단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형적 면접은 말 그대로 뭔가 정형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형적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질문에 맞춰서 질문하는 방식이고요. 비지시적 면접은 비정형적 면접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랑 반대예요. 질문지가 없어요. 일정한 질문지가 없고 좀 이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면접을 보는 방식, 이걸 비지시적 면접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음 중 구조화 면접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구조화 면접, 요거는 정형적 면접, 구조화 면접 다 같은 말이에요.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매우 작성이 미리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순서대로 질문합니다. 뭐 훈련 받지 않은 면접자가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일반적 노련한 면접자에게 실시되는 건 비구조화 면접, 비정형화 면접, 앞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노련해야 됩니다. 면접이 없기 때문에, 면접 질문지가 없기 때문에. 그 비지시적 면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같은 말이다라고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비구조화 면접, 비지시적 면접, 비정형적 면접 이런 것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요. 네, 13번인데요. 선발 시험의 문항 내용이 측정 대상의 직무성과의 관련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문항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 그렇기 때문에 내용 타당성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시 타당성과 예측 타당성 같은 경우는 동시 타당성, 뭐가 동시일까라고 했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시험 성적이 좋고 직무 성과도 좋다. 그러면 동시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측 타당성은 선발된 자가 선발된 종업원이 그 시험 성적이 좋았어요. 그 성적이 좋았고 실제적으로 수행했을 때 수행 능력도 좋다라고 하면 그거는 예측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 타당성은 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당성, 예측 타당성은 선발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당성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내용 타당성은 문항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은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이론적 구성, 그런 가정을 측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구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14번입니다. 자, 특정 시점에서 특정 조직의 한 종업원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학들의 집단, 요거 즉 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이런 직무 관련 용어는 잘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15번입니다. 다음 중 인사고과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부분인데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추측 배제.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부분은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차 경향 배제 원칙 다 좋은데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전년도 거, 전전년도 거를 다 해서 다시 소급을 하는 거는 안 돼요. 네. 평가 소급 원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16번 다음 중 과거 행위보다는 바로 최근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시간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시간적 오류. 후광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현역 효과라고 해서 다른 자의 평가된 부분에 다른 자가 평가한 부분을 가지고 현혹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혹되어서 자기도 같은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현혹 효과에 말 그대로 현혹되는 거죠. 현혹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후광 효과랑 현혹 효과랑 같이 쓰고 있고요. 대비 오류는 나와 대비해서 무언가 성향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면 더 좋은 뭐 점수를 주고 이런 것들 대비 오류예요. 말 그대로 대비해서 비교해서 오류를 저지르는 거죠. 논리적 오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리적으로 맞아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옷을 뭐 정장을 입는다. 정장을 입는다. 일을 잘한다. 논리적으로 맞진 않잖아요. 정장을 입지 않고 캐주얼 입어서 일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정장을 입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해서 정장을 많이 입고 다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점수 주거나 하는 거.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17번 갈게요. 자, 다음 중 한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의 질문 답하는 형식입니다.
자,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의견을 발표합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심포지엄이라고 얘기해요. 심포지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심포지엄에 대한 그 용어,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의 전문가 서로 다른 각도 의견 발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토론 방식, 심포지엄입니다. 라는 거고요. 근데 역할 연기법은 그 말 그대로 역할을 정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보고 그 역할에 대한 부분 이해하는 거, 역할 연기법이고요. 네, 코칭은 네, 어떤 부분에서 말 그대로 그 뭐 어떻게 해라고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코칭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 코치해 주는 거, 이 코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임바스켓법은 이제 미수행된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실행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실행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임바스켓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승진했지만 직무 내용이나 임금 변동되지 않는 거. 예, 승진적 재현상이나 인사채증, 사기저하 방지, 대용 승진에 대한 내용이죠. 네, 대용 승진이고요. 뭐 직급 승진은 뭐 말 그대로 직급이 올라가는 그런 직급 승진, 그리고 별거 없고요. 자격 승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자격 승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직 승진 같은 경우는 역직 승진이 맞을 거예요. 역신보다 역직 승진이 뭐 그런 거죠. 사원 뭐 회사마다 이러한 역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원, 뭐 대리, 뭐 과장,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직급이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역직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3년 일하면 대리 되고 3년 일하면 과장 되고 과장 달고 3년 일하면 차장 되고 이런 형식으로 올라가는 게 역직 승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이네요. 자, 다음 중 경력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설정된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력 근무를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과정. 네, 이 경력 계획에 대한 거네요. 경력 계획. 네, 경력 계획이다라는 부분에서 3번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맥클렌의 성취동기 이론은 권력, 친교, 성취욕구, 세 가지로 욕구가 구성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 성취동기 이론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처음 나왔고요. 이런 경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맨날 나오는 게 맨날 똑같잖아요. 과학적 관리론, 뭐 인간관계론, 뭐 이런 것들이 관계 이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론이 좀 새롭게 좀 나오려는 시도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시는 게 좀 괜찮고요. 자,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이런 거거든요. 성취동기 이론은 자신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특정 욕구가 동기로 작용한다는 이론이 성취 동기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성취 욕구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21번입니다. 노동을 상품의 가격으로 보는 것으로 노동력의 구매자인 조직은 상품의 가격으로 본대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력의 공급자인 근로자는 제공하려는 노동력에 대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각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 가격으로 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에서 경제적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연공급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고요. 네요. 22번 직무나 직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것을 이유로 근무 활동 영역, 담당 작업의 내용 및 직위가 향상이 되고요. 급여 기준이 인상되는 것, 네, 질적 수준도 향상이 되고요. 직위도 향상이 되고요. 급여 기준도 인상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승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격이 올라간 거죠. 질적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그런 것들, 지위가 향상됐습니다. 이런 것들 승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승급 같은 경우, 또 베이스업 같은 경우 조금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게 좀 괜찮은데요. 자, 승급은 자, 임금곡선 상에서의 이동, 이게 승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호봉이었다가 2호봉으로 올라간다. 이게 승급입니다. 예, 1호봉, 2호봉 올라간다. 승급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베이스업 같은 경우는 자, 같은 1호봉인데 베이스가 올라간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연봉이 뭐 이런 거죠. 연봉이 뭐 5% 인상됐어요. 라고 하면 자, 이러한 곡선, 임금 곡선인데 이게 5% 상승되면서 곡선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베이스업입니다. 승급과 베이스업은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승급은 임금 곡선 상에서 이동, 베이스업은 임금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전환 배치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거. 전환 배치. 다른 직무를 해볼 수 있겠죠. 13번 연공급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연공급은 학력이나 학력이나 경력, 연령 이런 것들로 해서 급여를 주는 형식. 그게 연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장이 되는 부분. 왜냐하면 내가 회사만 오래 다니면 급여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보장이 돼요. 평가가 어려운 직무에서 적용도 용이하고요. 연공 존중 풍토도 확실히 질서가 확립해지고요. 그리고 적합하지 4번인데요. 직무 다양성 실현으로 이직률을 감소한다. 요거는 직무급에 해당되는 내용, 혹은 직능급 임금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 다양성을 실현하는 건 아니에요. 연공급은. 어차피 일단 단순하죠. 24번입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설명하는 거. 시간의 근무수당, 생리수당, 연차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법정수당이고요.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임금은 상여금이죠.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묻는 거였네요. 25번 다음 중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할 서류 적합하지 않은 건데요. 자,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내가 연말정산 이런 공제를 받을 거예요 라는 형식의 것들을 좀 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 기부금 얼마 냈어요? 기부명세서. 의료비 얼마 냈어요? 의료비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얼마 썼어요? 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이런 것들은 근로자가 내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고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에 대해서 신고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매월 일어났던 매월 일어났던 원천 징수된 상황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 제출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26번 법정 복리후생 중에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했다가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7번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재조세를 국가 대신해서 징수합니다. 원천 징수예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랑 주민세라든가 사대보험 같은 사대보험 해당되는 그런 국민고용 건강 그거 떼죠. 원천 징수하는 예. 원천이 나가는 회사에서 징수한다. 그래서 원천 징수입니다. 의미가 28번 노동조합 가입 방법 고요. 조합원만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합니다. 자, 이거는 딱 닫혀진 느낌이죠. 자, 조합원만이 고용될 수 있어요. 조합원 아닌 사람은 고용될 수가 없어요. 자, 상당히 막혀 있는, 딱 닫혀 있는 클로즈드 숍. 조합원만이 고용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클로즈드 숍에 해당되고요. 이게 가장 노동조합의 힘이 센 숍입니다. 오픈숍은 네, 클로즈드 숍과 반대죠. 오픈숍은 뭐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고용될 수 있고요. 고용이 된 후에도 뭐 노동조합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 않아도 돼요. 오픈숍. 네, 에이전시 숍은 에이전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비조합원도 조합원을 냅니다. 조합비를 내요. 조합원을 내면 안 되죠. 조합비를 냅니다.
에이전시 숍은 그렇고요. 네, 메인터넌스 숍은 유지 숍이에요. 그래서 조합원이 종업원이 그 조합에 가입해서 일정 기간 동안 메인터넌스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숍이 메인터넌스 숍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29번 다음 노동조합에 가입 방법 중에 조합원 신분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오픈숍이죠. 오픈숍. 클로즈 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만 고용이 될 수가 있고요. 유니온 숍은 오픈숍과 클로즈 숍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될 때는 조합원 신분이 아니어도 되지만 고용이 된 후에는 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그게 유니온 숍. 프리퍼런스 숍은 우선 숍이라고 해서 고용이 될 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노동조합 원인이라면 고용에 우선권을 준다는 게 프리퍼런스 숍, 우선 숍에 해당됩니다. 30번 사업장 또는 공장에 대한 감시와 근로희망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요. 사업 참여에 협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라는 피켓팅이에요. 피켓팅. 띠두르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 이게 피켓팅입니다. 태업은 게으르게 하는 거, 보이콧은 불매운동, 생산통제는 그 사용자의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나 물품을 점령하는 거예요. 생산통제 부분이에요. 31번 다음 중에서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귀속 의식을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서 안정주주의 확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종업원 지주제도 분화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이윤 분배 제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네, 경제 경영 참가 제도 중에서도 요거는 성과 참가 쪽으로 해서 이윤이 나면 분배를 한다라고 해서 성과 참가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사협의제도나 공동결정제도는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도는 자본 참가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정주주 확보, 종업원 지주제도, 자본 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2번 근로자층의 행위 유형 중에 점유합니다. 생산활동 통제합니다. 생산통제. 네, 이걸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33번 의사결정 참가제도 하나이고요. 노동자, 근로자, 노동자의 대표가 기업의 최고 결정기관에 직접 참가해요. 기업 경영 여러 문제를 노사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노사 공동 결정제도. 답이 여기 숨어 있었어요. 노사 공동 결정제도. 이렇게 해서 노사 공동 결정제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나왔던 중간식 문제였는데 네, 나왔고요. 한 번씩 나온 문제들은 꼭 눈여겨 봐주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